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박복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이상해. 멍하니 앉아만 있고 밥도 태우고. 치매 아닐까? 치매라니. 이것들이 지금. 나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 앞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고 그 얼룩이 점점 번져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직 정정하신데 요양원까지는. 아들 동욱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물쭈물 결국은 아내 편을 들면서도 죄책감에 목소리를 낮추는 그 모습.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정정하긴 무슨. 72살이면 늙은 거지.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없는데 시어머니까지 케어할 여력이 어딨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원 있잖아. 거기 보내면 되지. 국가 지원 요양원이라니. 30년을 공짜로 내 집에 얹혀 살면서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가 화내면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아들이 힘들면 나도 힘드니까. 그렇게 30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 집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잖아. 동욱이의 말에 혜진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의가 뭐 어때? 어차피 당신이 외아들인데 나중엔 다 당신 거 될 거잖아. 아니면 지금 명의 이전 받아버리든가. 그러면 시어머니도 국가 지원 대상 되실 거고. 명의 이전. 이것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집을 뺏겠다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에 갑자기 뭔가가 탁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벽에 걸렸던 낡은 앨범이 떨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옆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그 여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20대의 나.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정우 오빠. 입술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그 후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이름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내 얼굴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고 입가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나 저렇게 웃을 줄도 알았는데.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까슬까슬했습니다. 세월이 바래서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하지만 그 속의 웃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안방에서 또다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을게. 당신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도장? 그 말에 나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이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남편과 살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원이라니.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나는 구겨진 사진을 펴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진 속 20대 복자가 지금의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살아봐.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봐.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사진 위에 내려앉았고
그 순간 사진 속 정우 오빠가 나를 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순자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고 있을 테고 나는 이 좁은 골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떠올린 그 이름. 혹시 살아계신지, 어디 사시는지, 행복하게 사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죠.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혜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니. 분명 요양원 보내려고 진단서라도 받아내려는 속셈일 겁니다. 좋아. 가주지. 하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혜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냥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천안중앙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 좌석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슬쩍 옆을 봤습니다. 흰 머리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니트에 깔끔하게 다린 바지. 옆모습만 봐도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복자씨? 정우 오빠? 세상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가슴에 올라갔습니다. 50년 만에 재회라니. 그것도 이런 병원 로비에서. 세상에. 정말 복자씨 맞네요.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악수를 청할까, 그냥 인사만 할까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빠. 저 여기. 나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빨, 어떻게 여기를? 아, 저도 건강검진 때문에요.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복자 씨도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약을 해줘서. 며느리라는 말에 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럼. 결혼하셨구나. 당연하지. 50년이나 됐는데. 그의 목소리에 아주 작은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도 결혼하셨죠? 네, 했었죠.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정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복자 씨 남편분은 건강하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군요. 우리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복자 씨,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미소. 정우도 그게 거짓인 걸 아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정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가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차라도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나 나눴으면 해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명함을 꼭 쥐고 있는 내 손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복자 씨.
네. 그때였습니다. 305번 박복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아, 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나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정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복자 씨,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오빠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진료실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땀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자꾸만 손이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혜진이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빨래 안 하셨어요? 아유, 저 옷 내일 입어야 하는데. 지금 할게. 나는 황급히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치 보물을 감추듯이. 하지만 잠들기 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연락해보자.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 그 달빛 아래서 나는 오랜만에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함은 여전히 서랍 깊숙이 있었고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연락해야지. 하지만 휴대폰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빠, 저 복자예요? 너무 뻔한가? 안녕하세요? 너무 딱딱한가? 아, 정말. 72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복자 씨, 저 이정호인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 오빠. 연락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제가 먼저 전화드렸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제가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웃음. 복자 씨도 저랑 똑같았네요. 저도 사흘 동안 고민했어요. 전화드려도 될까?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오빠도요? 네.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전화드렸어요. 복자 씨,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핑계를 대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요? 네. 좋아요. 내 입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이 시에 중앙공원 입구에서 만날까요? 거기 조용한 찻집 하나 아는데.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모습으로 나가도 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평소 입던 낡은 옷을 입자니 창피했습니다. 결국 10년도 더 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 어머니, 어디 가세요? 왜 그렇게 꾸미고? 부엌에서 나오던 혜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교회 친구 만나러. 교회요? 어머니 교회 안 나가신 지 몇 년 됐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나? 옛날 친구 만나. 오래 안 봐서.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녁 전에 들어올게. 저녁 준비는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으면 돼.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혜진이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중앙공원 입구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재킷에 흰 셔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자 씨, 오셨네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여기, 이거. 정우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받아보니 호두과자 한 박스였습니다. 예전에 복자 씨가 호두과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빠가 그것까지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공원 안쪽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정우가 자꾸 내 쪽을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자 씨,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복자 씨, 차 많으니까 제 뒤로 오세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정우가 먼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요? 네. 병원에서 봤을 때 복자 씨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 저는 입을 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게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30년간 무시당했던 이야기.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복자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와서 하소연해봤자 뭐하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정우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복자 씨,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요.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지 말고.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평생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제 마음속엔 늘 복자 씨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때 복자 씨 손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오빠,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복자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친구로든 뭐든.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보다 서로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다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공원을 걷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맛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늘 신사적이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복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복자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케이크 사왔어요. 복자 씨,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가를 걷다가 정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복자 씨, 행복해요? 저랑 만나서. 네, 너무 행복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저도요. 73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였고 우리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매일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산책? 혼자서요? 어머니 뒤따라가 봤어요. 어떤 남자랑 손잡고 다니시던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어머니는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장 그 남자 만나는 거 끊으세요. 안 그러면 동욱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또 참아야 하나? 다음 날 나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빠, 저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요. 복자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안일이 좀 바빠서요. 미안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감시하듯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저 부엌과 방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복자 씨,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택배요. 혜진이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박복자 씨 맞죠? 이정호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부엌에서 뛰어나갔습니다. 현관에 큰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로 가득한 바구니, 그리고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그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복자 씨,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호 올림. 이게 뭐예요? 이 정호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꽃바구니까지 받고?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장 이거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전화해서 끊겠다고 말씀하세요. 싫어. 내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싫다고. 난 안 끊어. 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반항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는 게 말이 돼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내가 누굴 만나든 내 마음이지. 어머니, 그동안 내 눈치만 보고 살았어. 이제 그만 좀 하자. 난 내 인생 살 거야. 혜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동욱 씨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남자 만나서 집안 망신시키고 있다고. 에?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혜진아? 동욱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잘 됐어. 어머니가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어. 저것 봐, 꽃바구니까지 받고. 동욱이가 꽃바구니를 보더니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동욱아.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 이제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니? 하지만 엄마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나이 72살이면 사랑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나도 너희 아버지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지. 그렇게 50년을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선택하면 안 되니? 엄마. 동욱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야. 치매 검사 받아야 해. 치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치매? 이제껏 너희들 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준 게 치매야? 너희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한 게 치매야? 어머니, 그리고 애미야. 나는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아? 아직도 내 이름이야.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집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욱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이정우라고 합니다. 복자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정우가 집안을 들여다보더니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시간에 온 건가요? 나는 정우를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왔구나.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꼬여낸 사람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애미야. 내가 혜진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연락을 안 해서.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혜진이가 동욱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해? 저 사람 쫓아내. 하지만 동욱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나와 정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댁의 어머님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니, 50년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이제라도 복자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에요? 말도 안 돼. 정우가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복자 씨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댁에서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군요. 나는 정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 날 지켜주고 있어. 혜진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가세요, 어머니. 그 남자 좋으면 따라가세요. 우리는 더 이상 몰라요. 혜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동욱이가 놀라서 말렸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는 혜진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엄마. 동욱이가 놀라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혜진이도 화난 거니까. 아니야, 동욱아. 나 정말 나갈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낡은 앨범. 거실로 나왔을 때 모두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시게요? 동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여태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하지만 어딜 가시려고. 모텔이든 어디든 가겠지. 정우가 내 짐을 들었습니다. 복자 씨, 제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 계시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방 쓰시면 돼요. 혜진이가 비웃었습니다. 하여튼 남자 집에 들어가시겠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동네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지 뭐.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동우가 엄마는 갈게. 연락할 일 있으면 전화해. 엄마. 동욱이가 따라 나오려 했지만 혜진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정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동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에요. 2층에 빈 방이 있으니 거기 쓰세요. 제 방은 1층이니까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오빠,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폐를 끼쳐도. 복자 씨, 폐가 무슨 폐예요? 오히려 제가 좋아요. 이 큰 집에 혼자 사니까 너무 썰렁했거든요. 정우가 내 짐을 2층 방까지 들고 올라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힘드셨죠? 네. 고마워요, 오빠. 정우가 나간 후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나왔구나. 30년을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을 두고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따뜻한 아침을 차려놓고 낮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자 씨, 이거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복자 씨 좋아하시는 단감 샀어요. 오빠,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제가. 아니에요. 복자 씨는 손님이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처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고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복자 씨 계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 나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복자 씨 맞으십니까?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관련 서류입니다. 받으세요. 성년후견인이요? 정우가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자 씨, 이거. 서류를 보니 며느리 혜진이가 나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치매 의심 및 판단 능력 상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 정우가 급히 서류를 더 읽어봤습니다. 복자 씨, 이것 봐요. 며느리가 복자 씨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하려고 정신과 진료 예약까지 했대요. 그리고 만약 후견인 지정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재산 처분이 불가능해요. 집도 통장도 모든 걸 후견인 동의 없이는 못 쓰게 돼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내 집을 빼앗으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별을 보며 참자, 견디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변호사요? 네. 제대로 싸워볼 거예요.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복자 씨,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이겨내요. 그날 오후 정우가 아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라. 일단 정신과 진단서가 핵심이에요. 박복자 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럼 제가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되나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변호사가 며느리가 제출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분이 증거로 제출한 게 있어요. 박복자 씨가 기억력 감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들 진술서예요. 이웃들이요? 서류를 보니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 몇 명이 박복자 씨가 요즘 이상하다, 길을 헤맨 적이 있다는 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동네 사람들까지 매수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자 씨, 괜찮아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정우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자 씨, 힘들죠? 오빠,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 하나 해친 적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우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복자 씨 잘못 없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자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정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자 씨, 저랑 결혼해요. 예. 지금이 이상한 타이밍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복자 씨 혼자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복자 씨 옆에 있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오빠, 50년 전에 못한 청혼을 지금 할게요. 박복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그 반지 케이스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복자 씨 손에 끼워주고 싶어요.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욱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동욱아, 엄마, 혜진이가 미안하대요. 제발, 이러지 말고 돌아오세요. 법원 신청도 취하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켜드렸어요. 돌아오세요. 나는 정우를 보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 씨가 결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욱아, 미안하지만 난 안 돌아가. 엄마, 대신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재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혼? 이요? 응. 정우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동욱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처분할 거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내 남은 인생 살 돈으로 쓸 거야.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여지껏 너희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그만할 거야.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복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정우의 손에 있는 반지를 보았습니다. 오빠, 그 반지 제 손에 끼워주세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복자 씨,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시는 거예요? 네. 72년을 남의 인생 살았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오빠랑 함께.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그 반지.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은빛 반지를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자 씨, 사랑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 서류를 받으러 갔고 작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만 있으면 됐습니다. 복자 씨, 이 드레스 어때요? 복자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우가 흰색 원피스를 보여줬습니다. 수수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이런 걸 입어도 될까요? 너무 젊은 옷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복자 씨한테 딱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민준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정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응, 아빠 잘 지내. 뭐? 누가 그런 소릴. 알았어. 집으로 오너라. 전화를 끄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아들이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네요. 이상한 소문이요? 제가 복자 씨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소문이래요. 뭐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 이것들이. 그날 저녁 정우의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정우를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나를 보더니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복자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재혼하신다면서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버지, 저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동네에서 아버지가 늙은 여자한테 사기 치려한다고 난리예요.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여자 며느리가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어떤 남자가 재산 노리고 꼬였다고요. 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복자 씨,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아버지 재산 노리지 마시고. 민준아, 당장 나가. 정우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아버지, 나가. 당장. 민준이가 나가고 정우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자 씨, 미안해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오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남의 재산 노리고 늙은이 꼬신다며? 세상에 요즘 노인 사기꾼들 정말 많다니까. 귀가 다 들렸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요즘 노인네들도 참 뻔뻔해졌네. 그 나이에 남자 꼬시고 다니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동네 망신시켜놓고 잘못이 뭐냐고? 옆집 며느리가 그러던데 시어머니 치매 걸렸는데 정신 못 차리고 남자한테 빠졌다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긴 법원까지 갔다며? 성년후견인 어쩌고. 그거 치매 환자한테 하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물건값만 던져놓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페인트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사기꾼 집.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우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복자 씨, 괜찮아요? 오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복자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의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사흘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변호사도 연락했습니다. 박복자 씨 상황이 좋지 않아요. 며느리 측에서 증인을 여럿 내세웠어요. 동네 이웃들, 슈퍼 주인, 심지어 복자 씨를 치료했던 병원 간호사까지. 간호사요? 네. 복자 씨가 건강검진 받을 때 방향 감각이 떨어져 보였다는 진술이에요. 그건 그냥 처음 가본 병원이라 길을 몰라서.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디테일까지 안 봐요. 복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5,050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층 방 창문으로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우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민준아. 아빠 알아. 하지만.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은 정우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빠도 힘들겠지. 나 때문에 정우가 아들한테 미움받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너무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우가 말했습니다. 복자 씨, 제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정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잠시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떨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미룬다고요? 법원 심판이 끝나고 상황이 좀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오빠, 혹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복자 씨,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하면 며느리 측에 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정신없는 노인이 남자한테 홀려서 결혼한다고 할 거예요. 법원 심판에서 이기고 나서 당당하게 결혼해요. 그게 복자 씨한테도 좋아요. 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도 결국엔 포기하려는 거구나. 복자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복자 씨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오빠. 오빠 말이 맞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손을 잡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 심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2층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난 이번에도 실패하는구나. 30년 참고 살다가 용기 내서 나왔지만 결국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려 하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우마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법원 심판에서 저도 상관없다. 집도 재산도 다 가져가라고 하자. 그냥 조용히 살자. 손목에 반지를 보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그 반지. 빼려고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씨, 저예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 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자 씨, 우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복자 씨, 미안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오빠, 50년 전에도 겁쟁이였고 지금도 겁쟁이에요. 세상 눈치 보느라 복자 씨 힘들게 했네요.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복자 씨, 제 말 취소할게요. 결혼 미루지 말아요. 지금 당장 해요. 하지만 법원 심판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남들 눈치를 봐야 해요? 복자 씨, 저는 복자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오빠, 내일 구청 가요. 혼인신고하고 법원에는 부부로 당당하게 서요. 그게 복자 씨한테 더 유리할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아들도 반대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상관없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자 씨예요. 정우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복자 씨, 같이 이겨내요. 우리 둘이서. 네. 네, 오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할 일, 법원에서 할 말, 그리고 이긴 후의 계획. 불안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복자 씨, 손 떨려요? 네. 엄청. 정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구청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 완료됐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나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 결혼했구나. 72살에. 정우가 내 손을 들어 입 맞췄습니다. 복자 씨, 아니, 내 아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남편. 처음 불러보는 그 호칭이 입에서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법원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건너편에 며느리 혜진이와 아들 동욱이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나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고 오셨네요?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오늘 어머니 무능력자 판정 받으실 거예요. 혜진아. 동욱이가 며느리를 말렸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도 데려오셨네요? 좋아요. 법정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다 밝혀질 테니까. 정우가 나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건드리지 마세요. 부부요? 혜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설마 결혼했다고요? 하여튼 그것 봐요, 판사님. 저렇게 정신없이 결혼까지 해버렸잖아요.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먼저 진술하세요. 혜진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박복자 씨는 현재 72세 고령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최근에는 낯선 남성에게 접근당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있습니까? 네, 여기 이웃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박복자 씨가 길을 헤맨 적이 있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증언들입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병원 간호사의 진술도 있습니다. 박복자 씨가 병원에서 방향을 못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혜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결혼 후 지금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최근 들어 시어머니는 밥을 태우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급기야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죠? 저기 앉아있는 이정호라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정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습니까? 급한 게 아닙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이요? 네. 정호 씨는 제 첫사랑입니다. 50년 전 헤어졌다가 최근에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당신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증언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일기장입니다. 20년간 쓴 일기입니다. 일기장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몇 장을 넘겨봤습니다. 여기, 오늘도 혜진이가 나를 하인 취급했다. 밤늦게 나왔다고 소리쳤다. 동욱이는 오늘도 아내 편만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네, 판사님. 2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20년간 일기를 쓸 수 있습니까?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기잖아요. 최근에 쓴 건 아니잖아요. 최근 것도 있습니다. 나는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난 3개월 일기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들었다. 정우 오빠를 50년 만에 만났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 날짜별로 다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글씨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고 내용도 논리적이네요. 판사님,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저 남자가 대신 써준 걸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복자 씨 일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복자 씨는 혼자 일기를 쓰셨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판사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복자 씨, 왜 20년간 일기를 썼습니까?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언젠가 제가 저를 증명해야 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제가 당한 일들이 진짜라는 걸.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출할 증거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며느리 최혜진 씨의 학대 증거입니다. 학대요?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박복자 씨가 20년간 모은 녹음 파일입니다. 며느리의 폭언, 학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어머니, 밥이 이게 뭐예요?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네. 쓸모없는 늙은이. 차라리 요양원이나 가세요. 시어머니 연금, 어차피 우리가 쓸 건데 뭐.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간의 폭언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건 불법 녹음이에요. 불법이든 아니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집 명의입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박복자 씨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박복자 씨는 20년간 그 집 명의를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수없이 명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박복자 씨는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력의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집 명의가 박복자 씨 그대로입니다.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요? 내가 일어섰습니다. 내 집을 내가 지킨 게 욕심입니까? 20년간 공짜로 살면서 집주인을 학대한 당신이 욕심쟁이 아닙니까? 어머니, 나는 이제 당신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청구인의 성년 의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박복자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 측의 학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은 경찰에 이첩하겠습니다. 판사님, 혜진이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우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복자 씨,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나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 20년간 참았던 것들이, 72년간 억눌렀던 것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동욱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동우가 엄마는 이제 갈게.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동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우가 일어나. 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이 필요해. 알아주렴. 동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정우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집은 처분했습니다. 30년도 넘게 살았던 그 집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복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우와 나는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크지 않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십니다. 정우가 내려준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여보. 여보.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만 부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우는 늘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습니다. 복자 씨, 아니 여보, 후회 안 해요? 아들이랑 가끔 생각은 나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욱이 얼굴이 떠오르긴 해요. 어릴 적 제 손 꼭 잡고 걷던 모습.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던 모습.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제 손을 놓았어요. 오래전에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20년을 버텼던 거예요. 정우가 내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복자 씨 잘못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미안해요.
제가 좀 더 현명했다면 며느리랑도 잘 지낼 수 있었을까? 동욱이를 덜 힘들게 할 수 있었을까? 복자 씨, 정우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자 씨는 충분히 했어요. 20년을 참았어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보. 울면서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예전엔 울면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그냥 시원해요. 그건 복자 씨가 이제 자유로워져서 그래요. 자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동욱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이혼하기로 해요. 제가 늦게라도 정신 차렸어요. 엄마, 미안하고 보고 싶어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복자 씨, 만나볼 거예요? 글쎄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해요. 복자 씨가 원하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요. 복자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우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힘들겠구나. 그래도 잘 지내렴. 언젠가 내 마음이 정리되고 엄마 마음도 준비되면 그때 보자. 천천히.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가 보다. 며칠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구청에서의 신고만으로는 아쉬워서 제대로 된 예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바닷가 작은 카페를 빌렸습니다. 하객은 딱 2명. 정우의 친구 부부였습니다. 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정우가 골라준 그 옷. 거울을 보니 72세의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빛났습니다. 복자 씨, 정말 아름다워요.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식은 간소했습니다. 주례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이정우, 박복자 씨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박복자, 이정호 씨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남은 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하객 2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을 여행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곳을 산책하고 가보지 않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노을이 정말 예쁘네요. 정말 그러네요. 정우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자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73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 골방이 떠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그 방에서 창밖의 별을 보며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온다고 믿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그냥 고마워서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싶어서요. 72년을 살면서 마지막에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서요. 정우가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복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5일. 맑음. 오늘도 정우 오빠와 바다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좋았고 그 사람 손이 따뜻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나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과거는 후회로 남아있지만 그 후회마저도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길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이제 나는 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박복자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복자로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 어떠셨나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자 씨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복자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복자 씨와 정호 씨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용기 내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함께 나눠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